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약 3년 반 만에 실패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미군의 이라크 주둔은 계속됐다. 전쟁은 약 9년 가까이 지속됐다. 애초의 전쟁 목표,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하겠다는 목표가 실패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이후에도 약 5년간 더 지속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미국이 전쟁을 계속한 이유는 미국 군사력의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미국의 전쟁 사업, 미국에게는 전쟁도 사업입니다. 미국의 전쟁 사업이 지배 엘리트 또는 정치 경제 엘리트 또는 안보 엘리트들의 권력과 이윤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전쟁 국가의 민영화, 전쟁이라는 국가 기능도 민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부문에도 신자유주의가 침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환점이 뭐냐? 그게 바로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보수적 싱크탱크 있죠.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1972년도에 이제 그 이른바 리버럴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 거기 설립자 겸 총재인 그 에드윈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9.11 테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여튼 미국의 모든 어떤 것을 바꾸어 놨어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쟁과 경제가 한 단계 더 강력하게 결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이 미국 경제의 대외적 팽창을 위해서 군사력을 이용했습니다. 1846년에 멕시코 전쟁부터 시작해서 1898년에 스페인 전쟁이나 1,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9.11 테러 이후가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미국 경제의 대팽창을 위해서 군사력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9.11 테러 이후에는 전쟁 그 자체, 그게 바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전쟁 그 자체에서 이윤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은 그 희생을 감당하고 극소수 정치경제 엘리트 또는 안보 엘리트들만이 그 전쟁 또는 국내 안보의 과실을 따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9.11 테러라는 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대외 전쟁의 명분을 가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아마 미국이 이것을 알고 방치했거나 심지어는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일부에서만 그렇게 볼 뿐이고 대다수는 그냥 난데없는 부당한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죠. 9.11 테러에 대해서. 따라서 미국은 당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분노에 찬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국내적이 더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은 식민지 이래 또는 건국 이래 외국으로부터 침략이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814년도인가에 영국이랑 전쟁을 할 때 영국군이 워싱턴까지 들어와서 백악관이 잠깐 불상가 빼놓고는 외국군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 항공기가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아서 3,000명 가까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자국 안보가 위험하다라는 공포의식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국내 안보가 중요해. 그래서 국내 안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안보부라는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져요. 미국에 원래 국방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근데 그 국방부는 사실은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 말에 따르면 외국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외국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부서였던 거예요. 미국을 지키는 부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토안보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즉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대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치안을 확보해달라는 국민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국토안보를 해야 되고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한 이후에 재건까지 해야 돼요. 이라크를 그냥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라크를 친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하려면 재건 사업을 해야 되죠. 즉 국토안보, 해외전쟁 그리고 재건 사업. 그런데 이것들을 국가가 주도가 돼서 하기보다는 국가는 그냥 돈만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고 실제 업무를 거의 모두 민간 기업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노다지 사업이죠. 그리고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정치 엘리트 출신, 관료 같은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럼스펠트나 체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9.11 테러로 미국은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든 겁니다. 국토안보 산업, 해외 전쟁, 그리고 해외 재건 사업. 그리고 이것으로써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대략 한 7, 8년까지는 이른바 신흥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이게 아주 가장 성장 분야예요. 그 신흥국이라는 거는 동아시아, 중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및 동유럽, 뭐 폴란드, 헝가리 여기에 돈을 넣었다가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97년도 동아시아 외환 위기, 98년도 러시아 지불불능 사태로 물론 그 결과로 이제 동아시아의 경제의 문을 여는 득도 보았지만 상당히 많이 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붐은 대략 98년이면 끝나요. 고무렵에서 97년부터는 이른바 닷컴 버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업, 이것이 또 뭐 엄청난 이 성장 산업입니다. 인터넷 그냥 뭐 닷컴 자만 붙은 사업 계획서만 들고 나가면 뭐 수억 달러를 투자금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닷컴 버블도 2000년 봄이면 꺼집니다. 그 사실 2000년부터 미국이 이 침체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2001년도에 터진 이 9.11 테러가 지금 말씀드린 국토안보 사업, 해외전쟁, 그리고 해외 재건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노다지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대략 한 2006년까지는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 2001년 이후에 미국의 정치 경제는 이전과 달라지는 게 전쟁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돈벌이의 목표가 됐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치 엘리트하고 경제 엘리트가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할까요? 분리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 이후가 되면 그냥 한 몸이 됩니다. 정부 관리를 하던 사람이 뭐 군인이든 안보 관련된 이런 사람이 그 경력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온갖 이름의 뭐 보안회사, 뭐 컨설팅 회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돈을 번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 미국의 경제가 30년대부터 약 70년대까지는 뉴딜 경제, 혼합 경제죠. 시장 경제하고 정부 통제가 결합이 된 혼합 경제였고,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는데 그 신자유주의가 2000년대쯤 되면 새롭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보산업까지 완전히 신자유주의가 침범해서 군대, 치안 같은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민간기업이 한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책이 이제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캐나다의 여성 작가인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쓴 책으로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이제 1973년 칠레 쿠데타를 시작으로 해서 80년대에 뭐 미국, 영국은 뭐 자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만, 중남미라든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 또 뭐 동유럽 이런 것들을 이제 재난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리하면서 그 칠레의 아옌데 정부 전복부터 2001년 9.11 사태 이후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 힘을 발휘해가는가를 분석한 책인데요. 관심 있으면 이제 보시고요. 우선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보통은 이제 1980년대 영국의 세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도입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시작은 1973년 9월 11일 칠레의 아옌데 정부 전복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73년 9월 11일을 작은 9.11, 그리고 그로부터 28년 뒤에 일어난 2001년도 9.11을 큰 9.11이라고 하는데, 이 아옌데 정권이라는 거는 1970년도에 선거에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자예요. 이 아옌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옌데가, 그 칠레는 그 당시에 구리가 굉장히 많은데 구리를 비롯한 국가 기관 산업을 국유화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리라든가 뭐 칠레의 통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권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록펠러를 비롯한 이 부호들이 닉슨 대통령, 키신저 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그야말로 청탁을 넣어서 이 아옌데 정권 전복 공작을 벌입니다. 70년 가을에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이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아주 가혹한 경제 제재에 들어가서 거의 뭐 칠레 경제를 마비시켰고, 그 다음에 그 칠레의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서 아옌데 정권을 그야말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노체트 장군을 앞세워서 그 당시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던 르네 슈나이더라는 참모총장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이 피노체트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옌데 대통령을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아옌데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무기로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고 나서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습니다. 피노체트가 한 20년간 칠레를 통치했는데, 그때 칠레에 도입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그때까지는 뉴딜 정책이 세계의 대세였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항상 빈틈이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정부가 규제하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혼합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정부 규제. 그런데 이 칠레에서는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이 제창한 신자유주의가 실험이 돼요.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문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시카고 보이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업은 다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하고 공공지출 삭감해라. 이 공공지출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빈곤층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공지출을 25%나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칠레는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놀기 좋은 데가 됐죠. 말하자면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면 칠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문과 암살을 자행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이런 식의 그 미국의 그 압력으로 신자유주의가 시행이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이 처방을 충격요법이라고 그랬어요. 쇼크 테라피. 왕창 총격을 줘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기업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칠레의 신자유주의 전환을 주도했던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는 위기 없이는 변화 없다. 즉 정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존재다. 효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기업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면 최대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커다란 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군사적 충격 또는 경제적 충격 또는 신체적 충격,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 충격이라는 거는 고문 또는 암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80년대에는 이미 미국과 영국에 정착이 됐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는 외환 위기를 계기로 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죠. 이런 식의 충격이 바로 9.11 테러로 미국에 가해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신체적 안보, 어떤 외부의 공격,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민항기가 고층 건물을 충격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국토안보부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분으로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했던 거죠. 그런데 국토안보, 이라크 침공, 이라크 재건,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시 행정부죠. 부시 행정부에서도 럼스펠드와 체니와 부시, 국방장관, 부통령, 대통령인데 나이로는 이 순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전쟁과 치안의 민영화, 전쟁과 치안의 비즈니스화, 이거를 미국에 도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럼스펠드와 체니를 최초의 재난 자본주의자다. 재난을 이용해서 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럼스펠드라는 사람은 대단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닉슨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무슨 위원회를 맡았었고, 특히 이제 닉슨이 이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이후에 포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77년부터는 약 25년 동안 주로 기업 CEO로 활동했습니다. 80년대에 그 레이건 대통령의 특사로 이라크에 가서 사담 후세인을 만나긴 했지만, 그리고 98년도에 그 미사일 방어위원회 같은 걸 맡긴 했지만 상설직을 맡은 적은 없고 주로 기업 CEO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자그마치 2억 5천만 달러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제약회사 쪽에 있었어요. 아마 되게들 아실 텐데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 그리고 타미플루라는 독감치료제, 이거를 만든 회사들의 CEO 내지는 이사였어요. 이건 다 독점 약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럼스펠드가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밀튼 프리드만의 아주 절친이에요. 거의 매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밀튼 프리드만 만나면 내가 막 똑똑해지는 기분이야 하면서 완전히 이거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그야말로 25년 만에 다시 국방장관을 맡았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 어쨌든 국방장관을 맡았고,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 국방부를 최대한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전투 업무 빼놓고 병참, 군사기지 건설, 의료, 이거 다 민영화해야 돼. 이게 이 사람의 신조예요. 특히 유명한 게 이제 9월 10일 날, 9.11 나기 하루 전에 전 국방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는데 대단히 기이한 연설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국방부의 관료주의다. 정부 관료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주 그냥 확신범에 가까운 신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첸이라는 사람은 포드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어요. 원래 이제 와이오밍 출신의 하원 의장인데
포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하도록 끌어준 사람이 럼스펠드예요. 그러니까 럼스펠드가 그때는 말하자면 또 상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는 체니가 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체니의 경력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을 하면서 남긴 주요한 업적이 뭐냐면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말년인 92년도에 민간 군수 지원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미군 업무 가운데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 한 모두 다 민간 기업에 맡겨라.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뭐 군사기지 건설, 병참, 뭐 의료 사업, 뭐 이런 등등 말하자면 실제 전투와 관련된 거는 다 민간 기업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것도 민간 기업이 줍니다. 그게 브라운 앤 루트라는 데인데 이게 헨리버튼사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그런 민간 기업으로 아웃소싱을 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국방부 업무를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면 헨리버튼입니다. 제가 마치 5년짜리 계약을 맺어요. 그걸 맺어놓고 이제 93년도에는 이제 민간으로 돌아옵니다. 이 체니가 1995년도에 헨리버튼의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된 다음에 엄청난 군납을 따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코소보 전쟁 때 그 코소보에 그 본스티드하고 엄청나게 큰 미군 기지를 만드는데 그거 만든 데가 헨리버튼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도 아마 그때 군납 이 액수로 1등. 그 전에 19등이었는데 이라크 전쟁 이후로 1등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 그 군납으로 헨리버튼이 번 돈이 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죠. 뭐 군사 업무도 민간을 할 수 있다, 민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부시 대통령은 이 럼스펠드나 체니보다는 연배가 좀 미칩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를 하다가 아버지 부시의 후광을 입어서 대통령에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지사 시절에 아주 민영화에 또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목만 할 만한 게 텍사스 주에는 교도소도 지금 미국이 하시는 교도소도 대개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그 선도적인 데가 바로 텍사스 주였어요. 부시 주지사가 있었던 텍사스 주. 그러니까 부시 주지사가 오기 전에 민영화된 교도소가 26개였는데 부시가 온 다음에 42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 민영화 감옥 사업의 세계적 중심지다. 텍사스주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는 얘기를 해요. 부시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수십만이나 되는 연방 공무원이 할 수 있다. 낭비라는 소리죠. 웬만하면 이 많은 업무는 민간 기업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럼스펠드, 체니, 부시 이 사람들은 다 이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열렬한 신도들이에요. 그래서 9.11이 나면서 바로 국토안보부, 미국 국내 치안을 위해서 국토안보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창설을 했는데 그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이 많겠죠. 또 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안보부라는 부서가 하는 일은 돈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안보부의 한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없습니다. 민간 기업 쪽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즉 우리는 그냥 민간 기업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NSA라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CIA보다도 더 크고 방대한 조직인데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 전 세계 모든 전파 이 신호들을 감청, 도청하는 데인데 거기 국장입니다. 그럼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켄 미니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가안보국 국장을 하다가 국토안보산업이 너무 돈을 잘 버는 노다지 산업이니까 그거를 창설하기 위해서 공직을 딱 버리고 나와서 업체를 차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그 안보 관련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전부 퇴직 후에 컨설팅 회사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 키신저 같은 경우인데 다 자기 이름 따가지고 컨설팅 회사 만들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무슨 뭐 또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컨설팅 또는 로비 명목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도 NSA 국장인데 국토안보 산업을 창설하기 위해서 NSA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토안보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둘 수 없다. 즉 이거는 그 당시 또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어떤 시대 정신입니다. 정부는 못 믿는다. 비효율적이다. 낭비다. 이런 겁니다. 민간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그래도 공공선을 추진하는 것이죠. 민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사실은 옛날에 뭐 프랑스의 클레망소 수상이 말했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군인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다. 뭐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국토안보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정부에 맡겨둘 수 없다. 사실 이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그냥 말을 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테러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 관리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군대 고위장성이나 정부 관리들이 테러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즉 오늘날 테러리스트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체니가 말했다는 1%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1%의 위협 가능성만 있어도 100%의 위협인 것처럼 대응해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실 1%면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처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노다지예요. 누군지도 알 수가 없잖아. 이슬람이라는 것만 되게 알고 적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뭐 단숨에 또는 한 번의 대결로 확정적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략 2003년부터 한 5, 6년 동안은 long war, 긴 전쟁, 심지어는 뭐 20, 30년 이상 가는 전쟁, 이 전쟁은 계속 간다, 영구전쟁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또 뭐 전문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슬람의 테러에 의해서 죽을 확률은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국내든 외국이든 이슬람 테러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교통사고로 죽은 환자 또는 뭐 독감으로 죽은 환자보다도 적다. 그런데 미국의 이른바 엘리트들, 군 간부나 정부 관리들이 계속 이슬람 테러를 강조하니까 이 국토안보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국토안보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시하는 거죠. 사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CCTV 카메라, 감시 카메라인데 2006년도 현재 미국에 약 3천만 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한 인구 11명당 한 대꼴입니다. 거기서 녹화한 물량이 약 연간 40억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40억 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녹화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한 군데만 볼 게 아니라 다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수상한 사람을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녹화 카메라,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감시 시스템의 네트워킹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청한 것 또는 감시 카메라를 서로 정보들을 다 연결시켜서 뭐 테러라든가 뭐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수상한 단어 또는 뭐 숫자, 의심스러운 정보, 이거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뭔가를 분석해야 돼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 또는 정보통신 분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의 그런 분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석에만 들어간 정부 계약이 한 90억 달러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부즈 알렌 해밀턴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원래 전략 컨설팅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 분석도 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이게 감시 사찰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석이죠. 이 부즈 알렌 해밀턴이 CIA나 NSA하고도 용역을 맺어가지고 그쪽 일을 해줘요. 2013년도에 미국 NSA가 또는 CIA가 미국 시민에 대해서 불법적 사찰과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라는 젊은이가 바로 이 부즈 알렌 해밀턴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CIA, NSA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러시아로 망명을 했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뭐 빙산한 일각이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미국 시민을 사찰을 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해서 막 등급을 매기고 이런 식의 정보통신 기술들이 엄청나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닷컴 사업은 거의 망했지만, 그래서 버블로 끝났지만 IT 기술이 테러를 막기 위한 사찰과 감시에 굉장히 활용이 되면서 국토안보 산업이 한 4, 5년이 지나면 엄청난 성장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한 2005, 6년이 되면 이 국토안보 산업이 미국의 영화 산업이나 음악 산업보다도 커졌다는 겁니다. 대략 연간 매출이 2천억 달러 됐다고 그래요. 또 다른 예지만 2003년도에 그러니까 이라크 침공한 해죠. 그때 부시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위탁해서 나눠준 돈, 그러니까 정부 업무인데 민간한테 맡겨서 돈만 준 거예요. 그게 3,270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 이전 정부보다 이게 50%가 는 거라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예산을 둘로 나눕니다.
당연 예산과 이제 재량 예산인데, 당연 예산은 이제 주로 사회복지, 소셜 시큐리티나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당연히 매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있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알아서 쓰는데, 그 예산 중에 그걸 이제 재량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약 40%가, 그러니까 대략 그 재량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방 예산인데, 그거 말고 그냥 민간 기업, 그러니까 국방 예산 중에서도 민간 기업에 준 것이, 그러니까 재량 예산의 4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외 전쟁, 정찰, 또 국내 치안 중에 거의 모든 부분을 민간하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거는 2001년도에 안보 관련한 로비 회사, 그러니까 그게 딱 2개였다고 그래요. 2개였는데 5년이 지나서 543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주변에 그런 안보 관련 컨설팅 회사, 무슨 또 정보통신 전수기술 또는 군사훈련, 이런 말하자면 안보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 이런 서비스 제공, 이런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한 33개 방위 산업의 CEO들, 사장들의 급여가 2001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4년 사이에 108%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일반 기업의 CEO의 경우는 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다지 산업이었다. 그러니까 97년까지는 신고가 투자, 97년도부터는 닷컴 버블,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안보 산업으로 미국 경제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안보 산업의 성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는 성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은 정보와 새로운 시장을 절실하게 찾았던 정보 기술 사업이 만난 것이다. 즉 닷컴 버블이 꺼진 다음에 안보 버블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막강한 재계와 막강한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서로의 권력을 합친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정치 권력, 금권, 금융 권력 또는 자본 권력, 그리고 시민 권력, 그러니까 시민과 자본과 정부의 3개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70년대까지 미국은 정부와 시민이 합쳐서 금권에 대항해왔던 체제라면 80년대 이후가 되면 정부와 재계가 한편이 돼서 시민을 억누르는 체제가 됐다. 그리고 그게 2001년도 이후가 되면 정부와 재계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갔다. 그 실상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그게 2010년도쯤 되면 한 9.11 테러가 나고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데이나 프리스트하고 윌리엄 아킨이라는 기자가 톱 시크릿 아메리카라는 연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9.11 이후에 미국이 얼마나 엄청난 감시 사찰 사회가 됐는가를 폭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중 언론에 나온 게 한 9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까 말한 에드워드 스노든 또는 줄리안 어산지가 운영하던 위킬리크스, 그다음에 그 브래들리 매닝, 나중에 이제 성전환해서 첼시 매닝이 됐죠. 그 1, 2병인가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원래 정보를 담당하던 하급 병사인데 아프간 전쟁 때 여러 비밀들을 폭로하고 이러면서 이게 결국 미국이 얼마나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국가가 됐고 자국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사회가 됐는가가 한 10년이 지난 뒤에서나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 클라인이 말하는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자법이라고 9.11 테러 뒤에 거의 조문도 읽어보지 않고 통과됐다고 그러죠. 애국자법이 사실은 이 미국 헌법의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 외국인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와서 관타나모 같은 데 데려와서 고문을 하고, 또는 블랙 사이트라고 그래서 폴란드라든가 중동의 어느 국가로 이송을 해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식의 논란은 많이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보와 경제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현상, 나오미 클라인의 말을 빌자면 재난자본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제라는 게 적어도 1970, 80년대까지는 어떤 생산성 또는 뭐 기술 혁신에 의해서 유지되어 옵니다. 예를 들면 1910년대에는 그 포디즘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방식. 그게 포디즘이 이후 전 세계의 생산 방식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1930년대가 되면 이건 정책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뉴딜이라는 혼합 경제가 나왔고,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미국은 정보화를 막 합니다. 이런 분은 이제 군사주의와도 연관이 되지만 1970년도에 정보화,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대에 들어오면 전쟁과 치안과 경제가 하나가 돼서 이게 말하자면 경제의 발전이 전체 국민의 복지와 뭐 이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극소수만 살찌우는 약탈적인 그리고 억압적인 경제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 그러니까 9.11 테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놨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국내에 이른바 안보 산업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런 반면에 그 안보 엘리트들이 사업가로 변신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여야 될 돈이 어떻게 보면 좀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근거를 굉장히 부풀린 그런 테러 공포에 틈타서 극소수가 돈을 버는 경제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라크 전쟁과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미국 관리들은 어떻게 자신의 배를 불렸나,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미국의 그 안보 엘리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과 이윤을 확대했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